하명미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으로 행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의 취미생활 연출한 하명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더 숲 아트 시네마를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여기 이 공간 자체도 되게 반했고 여기도 이렇게 귀한 일요일에 이렇게 시간 내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의 취미생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정혜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컨셉을 귀요미로 가자고 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저만 이렇게 과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또 이게 공간이 작다 보니까 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숨고 싶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취미생활에서 혜정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이서가 머리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알았어 언니는 패스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감독님이 오늘 빡깍공 컨셉으로 맞아. 근데 안 했어. 안 돌리. 그래갖고 혼자만 그렇게 하고는 조금 어색하겠다 싶어서 저도 이렇게 살짝 선배님 시트 컨셉으로 이렇게 하고 왔어요. 네, 저 사실 더 숲 아트 시네마가 핫하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 서울에 지내는 곳이 여기랑 조금 가까워서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아마 들려서 밥도 먹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보석 같은 공간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저습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이제 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도 오셔서 한번 꼭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좀 있고 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귀요미 컨셉을 혹시 감독님도 함께 공유했던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단체방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아이템을 분명 아이템 구매하셨다 했잖아요. 맞죠. 그거는 내가 이거 잘 배웠어. 그래서 사실은 리본을 묶어드리려고 했는데 극구 사양하셔서 사실 리본도 있거든요. 제 가방에. 핑크 리본 있어. 반응이 좋으면은 갖고 와가지고 한번 감독님께 이제 시착하게 하는 것도 네, 좀 어떨까 싶은데 좀 좋은 반응으로 오늘 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QR코드 통해서 관객분들 많이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뭐 영화에 대한 어떤 얘기든 이게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공유하면서 이제 피드백들을 터이니 편한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약간의 어떤 질문 타임을 갖고 관객분들 거 계속 받으면서 이제 피드백할 터이니 꼭 적극적인 이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킬링 워맨 스릴러라는 사실 어떤 장르를 이런 어떤 멘트는 저는 처음 봤던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좀 생소한 얘기긴 한데 다만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좀 떠오르는 영화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자는 이 영화에 대해서 K 델마 루이스다 라는 어떤 얘기도 하고 계시고 또 혹자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같은 영화도 떠오르실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어떤 영화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 뭐랄까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야? 혹은 되게 과장돼서 그린 거지 않느냐라는 어떤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어떤 면면들을 다 뜯어보면 다 이미 뉴스에 나왔었고 실제로 이렇게 됐었던 어떤 그런 사연들 기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혹자가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개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약간 그런 어떤 실제 사례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그런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현실에 맞닿아 있다는 어떤 점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점에서 감독님께서는 사실 이게 신미애 그 작가님의 그녀의 취미생활 동명의 이제 단편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것인데 그럼에도 약간 그렇게 현실에 되게 좀 뭔가 깊이 좀 닿아 있는 어떤 사건들을 또 그대로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하셨을 텐데 좀 어떻게 이 작품을 처음에 듣기로는 저희 극장에서도 많이 지불하셨던 미싱 타는 여자들의 김정현 감독님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을 알고
영화를 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영화화 해야겠다는 좀 최종적인 생각을 하게 된 어떤 연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 서미애 작가님의 작품을 김정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현 감독님이 그 건네주셔가지고 그 단편 소설이었는데 딱 읽자마자 너무 이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막 사로잡히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서늘한 이야기 톤이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그게 그 안에 담겨 있는 텍스트 자체가 저도 이제 귀촌 생활을 한지 한 10년 됐고 그리고 제 주변에 그렇게 귀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주변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뭔가 되게 은유적으로 잘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화 할 수 있는 것에 또 뭔가 좀 더 이 장르적으로 영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주어지면은 이거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작자님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막 드렸더니 얼마든지 룸이 많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뒷부분 보면 뭐 그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는 남편의 이야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영화적으로 좀 재밌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룸을 주셔서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취미생활 단편은 지금 시중에는 나와 있지는 않죠? 이북으로만 확인되는 거죠? 네네. 그 오디오북하고 체크튠의 그 웹툰처럼 나와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내년이 서미애 작가님 30주년 작가생활 30주년이셔가지고 기념으로 문학동네에서 이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녀의 취미생활이 1만을 넘어 더더욱 흥행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단편이 나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곧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북 한번 그 통해서 이제 그 원작 작품 보게 되면은 뭐 어떤 전 남편의 어떤 서사라거나 이런 거는 오롯이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그 결로 또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이들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연아 배우님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주연 배우로서 되게 오랜만에 사실 뵀어요. 이제 조성규 감독님 작품들 통해서도 자주 뵀지만 약간 상대적으로 이번 작품에 비해서는 약간 다른 작품들에서 좀 더 뭔가를 더 보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 통해서 되게 더 다양한 어떤 결의 배우님의 연기들이나 느낌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사실 되게 좀 좋았거든요. 쾌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혜정의 캐릭터를 보면서 사실 되게 세잖아요. 처음부터도 이제 동방예의지국을 운운하면서 꼭 이제 따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들로 이 캐릭터가 어떤 그 느낌들이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전해주게 되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약간 전사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인과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될 때 두 남편의 어떤 사망하게 된 얘기나 가난했으나 이렇게 부자가 됐던 어떤 얘기들 사실 그게 디테일하게 당연히 필요 없었다라는 게 저도 되게 동감이 되면서도 그러한 얘기는 감독님과 소통하에 좀 어떻게 보면 또 옛날의 정인의 모습에 가깝지 않았겠느냐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그런 캐릭터의 전사에 대해서 배우님은 좀 감독님과 어떤 조율이 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진짜로 과거에 대해서 뭐가 없어서 그냥 제가 그냥 감독님한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혜정이는 옛날에 그러면은 뭐였어요? 킬러였나? 막 이러고 농담삼아 막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때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남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슬픈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맞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덕분에 저는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더 플러스해서 뭔가를 상상을 하고 이제 연기를 했어요. 혜정이가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고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그 예전에는 정인이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한 어떤 일들을 한 번 아니라 2번 겪었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나서 지금 이만큼 어쩌면 벽을 이만큼 두고 사는 엄청 두꺼운 벽이 항상 있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최악을 막 상상하면서 있었어요. 네. 저도 영화를 딱 보고 나서 그 혜정이 어떤 정인의 그런 어떤 그 과거를 비슷하게 답습을 하면서 딱 정인을 봤을 때 당연히 자기의 과거가 약간 생각이 나면서 말하자면 이제 나의 인생을 망치러 나의 구원자가 되고 싶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정미서 배우님, 저희는 그 예술영화관이지만 헤어질 결심과 기생충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심지어 헤어질 결심은 저희가 최근에 개봉 1주년 상영으로 이제 또 만나볼 수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좀 감회가 깊다. 이렇게 또 주연 역할로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안에서 정인이란 캐릭터는 감정을 쉽게 막 표출하거나, 물론 이제 점차 달라지는 양상으로 가기는 하지만 감정을 이제 삭히면서 약간 뭐랄까 때때마다 어떤 눈빛이나 그런 어떤 좀 미묘한 어떤 감정들로 그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꽤 만만치 않은 어떤 내공의 연기이겠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직접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에 점차 이제 혜정을 통해서 변해가면서 좀 더 이제 서늘하게 혹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그런 어떤 전과 후의 어떤 그 캐릭터 변화를 딱 이제 명확하게 그 배우님께서는 갖고 있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기의 변화나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셨는지 좀 두루뭉술하지만 죄송하지만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정인이를 처음에 제가 구현해내야 되는데 이제 대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대사가 없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대사 없이 그냥 표정이나 어떤 행동들로 어떤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게 너무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서 그 집에 카메라를 켜놓고 제 스스로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 표정의 어떤 변화를 스스로 볼 수는 없으니까 좀 관찰을 많이 하면서 점점 구체화 시켜 나갔던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도 저한테 초반에 정인이가 표정이 잘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 정인이 안에는 정말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왔다 갔다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밖으로는 절제를 하면서 속에서 막 오만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숙제였고요. 그리고 정인이가 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원작 소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부녀 회장님이 돈 찾으러 왔을 때 그때 폭발을 하잖아요. 소설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소설에서도 정인이가 그때를 기점으로 확 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인이는 원래 사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아서 할머니 손에 이제 키워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버림받기 싫어서 어른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착한 아이로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남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살던 인물인데 이제 그 부녀 회장님한테 이제 막 터지는 기점에서 난 이제 더 이상 착한 아이로 살지 않을 거야. 그때 이제 각성을 해요. 소설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좀 정인이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거를 포인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점차 특히 중간에 그 무말랭이를 찾으러 왔던 그런 할머니들의 어떤 그 얘기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떤 경지로 하나씩 이제 쌓여가게 되는데 방금 착한 사람 어떤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화에 짧게 등장하는 건데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장면과 이제 버킷리스트 같은 걸 쓸 때도 이제 고양이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것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근데 관객분들께서 왜 사실 이 장면이 짧게 이렇게 들어갔을까라는 의문을 어떻게 보면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인물 자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 혹은 이제 같이 뭔가 부모가 없었던 어떤 그런 길고양이에 대한 어떤 애정들 같은 것들 이게 설명은 없지만 영화를 보고 한번 복귀해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감독님께서 되게 좀 이렇게 예민하게 잘 이제 좀 설정을 해놨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면 정말 많아요. 뭐 카메라 앵글도 그렇고 전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어쨌든 이 영화는 부천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고 장르 영화의 어떤 꼴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의외로 장르 영화로서 갖춰야 되는 직접적인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어떤 폭력의 장면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은근히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예컨대 전 남편한테 이제 폭력을 당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나 심지어 이 영화의 어떤 클라이막스일 수 있는 혜정의 어떤 그 중국집 배달부를 살해하는 장면 같은 것들도 사실 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에 환각인지 아닌지 좀 모호하지만 이게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그 어떤 장면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쾌감을 줄 수 있게끔 뭔가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절제한 건 감독님의 어떤 판단이 딱 뚜렷이 섰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님 좀 한번 어떤 좀 생각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처음에 이 작품 만들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긴장감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두 여성의 이런 삶에 대해서 그 관계성이라든지 이 삶의 공감을 좀 이끌어내는 그 거기에 더 집중하자라는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워낙 장르 영화 팬이어가지고 스릴러나 공포, 미스터리 이런 장르들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늘 봤을 때 어떤 장면들이 어떤 폭력들이 또 이렇게 전시되면서 이끌어진 그런 거에 대해 좀 약간 불편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를 이번 영화를 할 때는 좀 아예 딱 그것이 눈에 띄게끔 그걸 절제함으로써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또 프로그래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뉴스나 이런 인터넷으로 막 계속 접하는 되게 잔인한 어떤 폭력적인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굳이 영화로 막 디테일하게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일들인데 그게 절제됨으로써 상상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게 되게 크게 증폭될 거란 생각도 있었어요. 그 생각이. 그리고 그 소설에서 제가 늘 이렇게 글을 텍스트로 보면은 거기서 몇 마디 안 해도 그 어떤 계절에 대해서 묘사를 해도 사람들이 그 계절감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 계절을 떠올리잖아요. 어떤 장면들을. 그게 제가 소설을 영화할 때 내가 소설을 영화할 때 이 점을 좀 살릴 수 있는 면이 뭐가 있을까라고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장면을 아예 절제함으로써 사람들이 상상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각자의 폭력에 대한 그 씬들이 장면들이 각자 다 이렇게 본인들이 그 주관적인 어떤 이미지상으로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택과 결이 그 정의에 처해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이나 그렇게 좀 더 공감을 하거나 좀 생각을 좀 틔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더 어떤 연출의 방향이 그러니까 예컨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폭력적인 것들에 좀 더 매몰이 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쇠할 수밖에 없는데 감독님의 그런 선택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맥락에서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벌써 지금 질문이 한 10개가 지금 쌓이고 있어가지고 이거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한 관객분께서는 방금 총을 쏘시고 난 분들 치고는 너무 큐티하다 해주셔서 그쵸 서른하게 이제 장총으로 이렇게 심장까지 겨냥한 어떤 그런 분들 치고는 너무 큐티해서 약간 좀 뭔가 톤앤 매너가 좀 다르게 느껴지셨다. 귀요미의 어떤 한도 초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어떤 얘기로 너무 이렇게 유쾌하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감독님께서 장르 영화에 대한 어떤 팬의 입장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저도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컨대 정말 그 밤의 어떤 호수의 풍경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빠져서 있는 어떤 것들은 예컨대 저는 사이코 같은 영화도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거기는 이제 차가 처박히게 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라거나 예컨대 아까 그 정인이 폭발하게 되는 어떤 장면에선 저는 그 브라이언 드 팔마의 캐리 같은 영화도 좀 떠올랐고 그렇게 물론 말씀하신 어떤 방향 하에 그런 결은 아니겠지만 그런 되게 좋은 어떤 명작들을 떠올리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이제 의복을 차린 채 이제 약간 동해 나무 꽃이었죠. 그런 것들 어떤 미드소마 같은 영화도 좀 떠오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도 이제 레퍼런스로 얘기하신 거지만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의 팬텀 스레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감독님께서 배우분들께 이 작품을 한번 보고 이제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객분은 팬텀 스레드와 그런 어떤 그걸 통해 캐릭터를 만들어갔다고 했는데, 팬텀 스레드를 통해 뭐 해정을 어떻게 빚어나가셨는지 과정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 팬텀 스레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배우님이 보고 어떤 감흥이 있고 좀 녹여낸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팬텀 스레드는 사실 제가 조니 그린우드라는 음악가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나온 사운드 트랙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전체적으로 이게 미스터리 범죄 뭐 스릴러의 장르 톤을 가지고 있지만 좀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기이하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조니 그린우드의 그 음악 자체를 좀 이 작품에 좀 대입해서 봤으면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혜정이나 정인이의 캐릭터라기보다는 그 주인공 알마의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알마의 뭔가 그런 이성한테 말했던 알 수 없는 그 감정 상태나 생각을 알 수 없는 그런 표정 연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좋아서 참고해서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녀도 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막 움직일 건지 막 이런 클루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제일 크게는 저는 이제 조니 그린우드 음악을 제일 생각했어요. 지금 그녀의 취미생활 OST가 발매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렇죠. 꼭 한번 M 멜론 뭐 이런 데들이 다 이제 나와 있는 다 거죠. 있대요. 네. 인스타에서 릴스로도 저희 엔딩곡 음악으로 뭔가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인스타 릴수 있어요? 오, 해봐야겠다. 음악 감독님이 감독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어떤 음악의 방향이 저는 이 영화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클래식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음악 감독님께서 비전의 그런 음악을 꼭 돌아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혹시 팬텀 스레드 관련해서 배우님들 혹시 뭐 얘기해 주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넘어갈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알 수 없는 그 표정, 대체 정인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그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네, 저도 뭐 그 영화로는 뭐 사실 혜정이는 사실 감독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혜정이는 뚱뚱해도 돼요. 배 나와도 되고 까매도 되고 다 상관없다고. 예나 씨가 혜정을 하면 그게 혜정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캐릭터 잡을 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알았어요. 네. 배우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저는 영화에 은근히 개그 코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은근히. 우지연 배우 전 남편이 마주하게 되는 18원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가 미국이가라고 얘기하는 게 짧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거의 뭐 감독님의 어떤 개그 중 하나로 좀 쓰였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장 이렇게 활용 점정은 이제 그 해나 배우님께서 나 이게 뭐랄까 알바를 이제 하게 하려고 정인이 그렇게 했을 때, 나 이런 거 뭐 받아놓고 안 하면 안 되는데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 싫다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앞뒤가 좀 다른 어떤 것이면서도 이 캐릭터를 말해주는 부분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뭐 그 대사는 당연히 뭐 이제 원래 있었겠지만 좀 어떠셨을까요? 뭐랄까 그런 어떤 캐릭터의 좀 이렇게 느낌들이 되게 좀 재밌었다, 그게 그 대사 중에. 사실은 그 대사를 할 때는 그렇게 재밌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원래는 이런 제안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으면 거절하면 좀 안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난 싫어, 이 마음으로 그냥 한 거거든요. 난 하기 싫은데 이 마음을 했는데, 저도 영화 극장에서 보다가 제가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전 제가 한 연기 보면서 뭐 웃거나 뭐 반응을 했던 게 이번 영화 처음이었는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니까 저 되게 뿌듯해요. 저 웃기는 거에 약간 이렇게
욕심이. 네. 그렇죠. 그 캐릭터가 가진 결이 맞는데 약간 당연히 갈 것처럼 해놓고 이게 싫으라고 이제 반문을 해버리니까 되게 좀 피식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두 배우분께서 이미 몇 차례 이제 연기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너무 이제 케미가 좋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케미를 이제 만들어가기까지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좀 어떠실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선배님을 처음 뵌 게 전체 대본 리딩 때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촬영하는 날이 이제 두 번째로 보는 날이어서 사실 처음엔 굉장히 어색한 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잘 못 서로 낯을 가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가가고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촬영을 영화 순서대로 거의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인이 혜정이가 친해지는 과정처럼 저희도 슬며시 이렇게 친해졌었습니다. 해나 배우님도? 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너무 신기했던 게 정말로 대본 리딩 한 번 하고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라는 그 감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첫 촬영하고 두 번째 촬영하고 시간을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서로 진짜로 제대로 친해질 시간도 없이.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사실은 쉴 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되게 작은 협소한 공간이었거든요. 정인이 있으면 좀 살짝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로 회차가 거듭되면서 저희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지면서 신기하게 실제로 저희도 좀 더 가까워지고, 이거는 몇 번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가까워져서 침대에서 저녁 먹고 너무 피곤해서 둘이 일로 와 같이 자자 해서 한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모습을 감독님이 그때 보시고, 그때가 진짜 정인이 혜정이 둘이 정말 많이 친해졌을 그 순간이었거든요. 감독님 그 장면도 영화에 넣어주시고 네, 그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재밌었던 게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뭔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맞추고 정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놓고 하는 것보다 서로 그 순간에 집중해서 딱 그 순간에 몰입하는 게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배우들은 우리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내 캐릭터는 이런 애니까 넌 이렇게 너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배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기보다 그냥 대본에 충실하게 그 순간에 가서 리허설하면서 눈을 한번 보고 그리고 슛 들어갔을 때 거기서 보완할 거 각자 보완하면 그게 정말로 딱 이렇게 깍지가 딱 껴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연기하는 진짜 재미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연기 방식이나 뭐 협업 방식이 안 맞는 분들이라면 이런 결과물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좀 이렇게 농밀한 어떤 좀 이렇게 케미가 분명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독님께 짧게 그냥 급발진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화를 보고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 치매가 걸린 그 할머니 집에서 전화가 오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환상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 이제 그 중국집 그 배달부는 이미 죽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어떤 발신자 제안을 한 이 사람은 누구냐? 라는 딱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누굴까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시나리오에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르게 또 바꾼 부분이에요. 원래 또 그거는 이제 전 남편이 이미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슬쩍 마을에 와봤다가 이렇게 동해할매 집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또 전화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슬쩍 한번 보고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디자인할 때 공간을 잡은 게 정희 집이 있고 그 이렇게 마을에 어떤 좀 뭐랄까 천덕꾸러기 같은 여자들이 사는 곳은 마을 해관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 거기에 동해할매, 그다음에 또 정인이네 할머니, 그리고 그 윗집에 어떤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뭐 다른 외지인이 와서 이제 되게 대저택을 지어놓은 설정 그렇게 간 건데 하여튼 좀 집이 좀 가깝게 있어서 좀 내다보고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설정이어서 광재가 와서 거기 있는 그런 거였고 원래는
사실 그 시나리오에는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약간 아유 지 엄마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버릇이 없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가는 게 누군가의 이렇게 전화 온 그 소리 너머로 그게 들리는 거였는데 그게 저희 촬영 여건상 거리랑 그런 게 좀 안 맞고 오히려 좀 많이 이렇게 좀 혼란을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동해알매 집 안에서 누가 전화 건 것처럼 하면 진짜 무섭고 약간 좀 이상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소리 자체를 그때 이펙트 효과를 아예 바꿔가지고 동해알매 소리로 이렇게 전화 소리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 전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었고 뒤에 그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약간 좀 짓궂게 한번 여쭤본 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 좀 더 소화하자면 영화 속에 나온 여러 소재 중에 세이클로버를 만든 소녀 그림이 특히 눈에 띄었다고 하십니다. 그림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둘이 떠나는 차 안에서도 이 그림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정인이 집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림으로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분께서는 네이클로버의 행운이 아닌 세이클로버의 행복을 찾겠다는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처음에 그 해나 배우님의 어떤 그 집에 걸려 있었던 그 그림도 그렇고 확실히 이렇게 힘을 줬던 어떤 그 오브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그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편 소설에서는 그 언니의 취미가 그 초상화 그리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화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손잡고 막 그림을 그리고 정인이 집에 오면 정인이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주고 나중에 그게 완성된 거를 선물하는 그런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게 영화화 됐을 때 보면은 좀 그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또 많이들 나왔던 장면이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영화에서 보여주면 어떻게 흥미롭게 보여줄까 그리고 그 그림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정인이 그런 남들 뭐 1% 10%가 딱 갖게 되는 행운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남들 다 느끼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하는 여자고 그런 행복을 너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면서 언니가 이렇게 뭔가 그 그림을 선물해 준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좀 재밌었던 게 고른 수박이 은근히 자주 나와요. 이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치 훗날에 있을 어떤 그 뭔가 안 좋은 어떤 일에 대한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수박에 대해서는 혹시 좀 비슷한 그 수박 이 장면을 보면 그 김자영 선생님이 이렇게 막 주변에서 계속 수박 얘기하니까 막 수박 얘기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욕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게. 왜냐면 이 원작에서 수박 얘기가 나오는 게 보면은 정인이 몰래 가서 그 원작에서 보면 그 줄기들을 끊어놓은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박 줄기가 자꾸 마르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촬영을 할 때 웬만하면 이제 원작에 있는 걸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박밭을 섭외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계속 수박 얘기를 하고 계속 수박이 맛없다고 하고 계속 수박이 썩는 설정을 주자 이렇게 해서 그 되게 맛있는 수박이 계속 맛없는 수박으로 둔갑을 해서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수박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맛있었어요. 정말. 진짜 꿀맛이었어요. 단맛. 그렇죠. 그 중에 정인이 이제 살충제에 이제 뭐 바꿔서 이제 물을 넣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김재영 배우님과 뭔가 악연이 있었던 나머지 그렇게 뭔가 일을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재밌는 상상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할머님이 남기신 돈이 없었다면 정인이의 삶은 어땠을까요?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오는 일도 혜정이와의 관계도 조금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혹시 그 정희서 배우님은 좀 이런 부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2억 5천이 만약에 발견을 안 했더라면 광재가 다시 찾아올 일은 없었을 텐데 그죠? 근데 그럼 또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니까 2억 5천 찾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 남편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그 저는 결혼 반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 남자는 거의 도박에 빠져 있고 돈이 궁했을 텐데 이걸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일종의 집착 같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디테일들을 한 번 더 보시면 정말 이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굳이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좀 덧붙여 보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영화의 어떤 상찬의 간증을 해주셨네요. 두 배우분들 훌륭한 연기 잘 보았다. 어머님들 드라마 보시듯 과몰입하여 보았다. 감독님 핵사이다를 선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카톡방뿐만 아니라 SNS 등등에 좀 많은 좀 홍보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이 또 이제 계속 쌓이고 있어서 한 관객분께서는 정인이 실제로 한 복수는 소주에 약을 타고 전 남편을 살해한 것까지인가요? 약간 정인의 꿈, 환상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 남편이 와인을 왜 마셨을까요? 남편의 폭력성이면 정인이 18혼을 찍으면서 골탕 먹인 뒤니까 이게 나 엿먹이려고 축하라도 하는 거냐라고 해서 와인병을 집어던지고 되게 디테일하신데 와인병을 집어던질 수도 그런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저도 하나만 보태자면 그 말도 일리가 있으면서도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그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먹는 어떤 씬이 있었고 도박장에서도 좀 음주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런 너무 전 남편을 잘 아는 나머지 그런 것보다는 왠지 마시는 쪽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술 좋아하는 광재. 네, 그래서 술을 좀 이렇게 즐기는 남자고 많이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옥에서 온 광재라고 해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막 딱 2부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영화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면서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도 보면은 막 술이 막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술을 좀 좋아하는 설정이고 그거를 정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인병을 이제 따서 놔뒀다. 네, 그런 설정. 네. 그렇죠. 처음에 좀 이렇게 입맛에 안 맞는지 뱉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제 드링킹하게 되는 그런 좀 장면이 있고 그리고 경사 짧게 좀 여쭙자면 그 ATM기에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데 저거 진짜 부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다 제작비일 수 있는데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인지. 열심히 하셨고요. 거기서 막 부수지는 않으셨고 저희가 이펙트 효과를 굉장히 많이 세게 좀 넣은 것도 있지만 액션이 되게 크고 거기서 욕을 하고 뭔가 또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ATM기를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담당자분이 모니터 옆에 계셨어요. 제 연출하는 그 농협 직원분이 옆에 계셨어가지고 되게 막 정말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너무 눈으로 이렇게 저를 감독님 빨리 끝내시라 이런 그런 압박 속에서 찍었던 건데 우지연 배우가 워낙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안에서 막 거의 되게 좁은 공간이고 막 촬영팀이 들어가서도 굉장히 막 되게 비좁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동작을 막 크게 하고 이러는 게 어려웠을 텐데 너무 잘해줬고 또 우리 사운드 팀의 문철우 기사님이 아주 효과음을 세게 넣어서 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관객분께서는 그 제목에 대한 질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의 어떤 원작 제목이 있지만 혹시 저 제목을 생각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있었을까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있으셨을까요? 제목에 대해서는 그녀의 취미생활 원작을 저희가 영화하는 거라서 이 원작을 더 돋보이고 이 원작과 함께 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다른 타이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태정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좀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카메라였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뭘 담기 위해서 다니는 건가? 심지어 무단 침입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카메라는 좀 어떤 좀 의도로 그렇게 좀 다니면서 이 캐릭터는 찍었는가에 대해서 살짝 조금 이제 얘기를 어떤 좀 나눈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면 좀 배우님께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 총도 찍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글쎄요. 분명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죠. 뭔가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혜정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당장 내가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이용 너무 웃기지만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공간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약간 그런 걸로 그래서 감독님이 덧붙여서 아니 근데 맞는 얘기고 그 혜정이 캐릭터가 이렇게 막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게 정말 그냥 시답지 않은 돌멩이여도 그래서 돌은 가져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어도 그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써놓은 돌이면 그걸 손에 넣었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쓰레기 같은 물건도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해도 가져와야지 자기가 되게 만족하고 그런 어렸을 때 자기가 뭔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졌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거를 그걸 손에 넣었을 때 뭔가 해소가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모든 걸 이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집, 저 마당, 저 나무, 저 하늘 아니면 뭐 저 꽃 이거를 내가 다 손에 넣을 수 없는데 그거를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칵 다 찍어서 담아놓기라도 하는 거죠. 손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고 아닌 거는 이제 카메라로 담아놓는 건데 저희가 사실 현장의 어떤 상황 때문에 찍지 못한 장면이 있는데 혜정이 그걸 카메라로 다 담아서 이렇게 거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출력하는 장면이 있어요. 원래 시나리오에. 네, 있었어요? 제가 본 거에는 없어요. 뺐지 못 구한다고 그래서 근데 이거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그걸 다 이렇게 좀 늘어놓고 이렇게 보고 하는 거에 거기에 딱 정인이가 걸려 있는 장면. 사과반. 네, 그거 했어야 돼. 네,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시점샷으로 딱 찍어야 되는 제일 좀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거 나중에 저희가 잘 되면 감독님이 드라마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넣으면 안 돼요, 너무 좋은데. 제가 사진 찍을게요. 다니면서. 저는 그 사진이랑 그 관련해서 조금 재밌었던 장면은 그 정인이 그 아래 떨어뜨린 전지가위를 숨길 때 사진을 찍는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인은 그 행동을 앞전에도 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마치 박제된 나머지 꼭 이제 앞으로의 그 어떤 복수를 좀 실행해야 되는 어떤 좀 그런 어떤 걸로 카메라가 좀 뭔가 쓰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그 부분도 좀 재밌게 느꼈던 부분이고요. 한 관객분께서는 영화 내에서 혜정 언니 의상 교체 횟수가 약 30회다. 30회 맞을까요? 이거 세보신 건가요? 네, 30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정말 화려하게 막 되게 다양하게 입으시잖아요. 제가 어제 정말 혜정이가 제가 다시 영화를 곧 보면서 혜정이가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30회요? 감사합니다. 다시 안 보고. 그래서 저희 의상팀장님이 정말 매일 우셨어요. 오늘은 옷을 어떻게 입히나 막 이러면서 엄청 고민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질문 또 하나 드리자면 정인이가 처음 집으로 찾아왔을 때 혜정이가 정인이의 상처를 일부 받고 또 할머님의 돈을 발견한 직후에도 우연히 찾았다가 취미 공유를 제안하게 되었는데 두 장면을 통해 혜정이가 정인이에게서 자신과 비슷하다는 공감을 느꼈다고 봐도 될까요? 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혜정이는 정인이를 처음 볼 때부터 뭔가 이렇게 나와 뭔가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걸 느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연기를 했고 왜 비슷한 어떤 일을 겪은 사람들 혹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안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대사에 대한 질문인데 그 정인이 그 혜정에게 언니 죽지 마요라는 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대사에 대한 어떤 의미도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를 주셔가지고 이 대사에 대한 의미는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연결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제 서로 같이 안녕 거기 너 있니? 나 여기 있다 이런 어떤 생존에 대한 확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니? 나 살아있어.
오늘은 운이 좋아서 살아있다. 손 흔들어 주시네요. 살아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지점들인데 그런 맞잡기 전에 어떤 복수를 하고 마지막 엔딩에서 손을 서로 그래서 그 두 손을 마주 잡기 전에 하는 말은 이제 언니 죽지 말자. 거의 죽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니도 뭐 그래서 나는 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대사로 하면서 그 생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동이나무 꽃과 동이알매의 어감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동이알매는 정인에게 어쩌면 말로서 가장 상처를 준 인물이라 그런 것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비슷한 어감으로 들리긴 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꽃말을 다가올 행복이라는 꽃말을 막 찾다가 동이나무 꽃을 이제 찾게 된 거고 그 동이 할머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독성이 있는 나물 같은 할머니인 거지. 또 보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좋게 잘 겉에서 봤을 때는 늘 다정한 이웃 같고 되게 따뜻한 할머니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할머니의 말들은 늘 정인이한테 이런 독초 같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아프게 했던 거죠. 그런 맥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에게 배달되는 그 죽에는 이제 아밀라제가 첨가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딱 갔을 때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반응이 없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설정은 혹시 이렇게 이미 사망하게 된 그런 설정으로 혹시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할머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주무시고 계신 상황인데 거길 가서 그걸 들고서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인이 막 할머니가 한 말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매일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침을 뱉는다는 게 사실은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렇게 당한 어떤 그런 모욕감이나 이런 게 담긴 그 죽을 그냥 할머니 앞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오는 정도의 그러니까 여자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는 쏟았으면 했었어.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건 혜정이고. 아니 근데 혜정이나 정인이나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자기가 이런 폭력을 막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안에서 정인이가 그래서 이제 잔인하게 뭐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버섯죽인가? 그거를 막 뜨거운 죽을 할머니한테 붓고 막 마을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정인이의 그런 어떤 그 지금 분노에만 사람들이 집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인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감정이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정인이 이렇게 쭉 들고 서 있는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쏟을까 말까 약간 이거 고민하는 것처럼도 보이는 거예요. 확 쏟고 싶다. 막 약간 이런. 근데 그 촬영할 때 그건 있었어요. 이제 툭 내려놓을 때 더 약간 툭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게 실제로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무겁고 뜨거웠어요. 그래서 너무 확 하면 실제 선배님이 다치실까봐 최대한 툭 하는 것 같으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여러 테이크를 갔는데 그때마다 너무 이제 감독님이 정인아 너 지금 너무 착해.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려웠어요 그 장면. 그 할머니 캐릭터는 이제 그렇게 모진 말도 하지만 그 얘기한 것처럼 딸이 이렇게 손녀가 보내준 어떤 음식까지도 되게 많이 이렇게 취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에 딱 그 어두운 방에 봤을 때 밥이나 어떤 그런 느낌들이 되게 오래돼 보이고 약간 좀 어떤 그런 느낌들을 주는 게 왠지 그런 어떤 음식물들을 그 할머니가 많이 좀 착취했겠다 막 이런 어떤 생각으로도 좀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지인이 너무 추천해가지고 이 영화를 오늘 처음 관람했는데 너무 좋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영화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빠져서 아쉬웠던 어떤 뭐 신이라거나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으시다면 좀 이렇게 듣고 싶다 라고 얘기를 주신 게 있는데 좀 뭐 감독님께서는 이거는 꼭 넣고 싶었는데 못 빠졌다고 하거나 배우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왜 안 들어갔느냐 이런 따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어떤 것들? 저
많죠. 저는 그거 수영 못한 거. 되게 뭐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저희 예산과 그 회차와 이거에 비하면은 뭐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찍었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거의 아쉬운 것 없이 다 들어갔지만 사실 디테일한 어떤 컷들이라든지 이런 더 좀 넣고 싶었던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장면도 있었어요. 원래 초반에 그 동이할매가 치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인이랑 동이할매가 밤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졌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설정 자체는 마을에 저희가 다 찍어놨어요. 그렇게 그 마을의 천덕꾸러기 여성들 중에 차가 없고 걸어서 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 일이 끝나고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그 정인이 같이 이렇게 집까지 걸어갈 때 이미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까만 밤이 되어 있는 상태. 그 거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 의상이 반짝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반짝이 의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별처럼 계속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너무 화려하게 그 라이트 때문에 그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은. 그래서 되게 그래서 빠진 거였어요. 되게 정말 아쉽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GV 때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가 나오기를 늘 바라는 것 같아요. 그 다리를 건너서 할머니랑 둘이서 이렇게 오는 되게 외진 곳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다 이 세 여성이 그 얘기를 하고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1만 번들을 넘어서 계속된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씩 공개를 좀 해주시는 것도 SNS 등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아무래도 정인의 어떤 각성 포인트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들이 다르실 것 같기도 해요. 이 관객분께서는 전 남편에게 폭력을 또다시 당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시발이 되었다라고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극물 제조에도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정희서 배우님께서는 혹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혹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그 정인이가 그 광재가 다시 와서 폭력을 다시 한번 행했을 땐 일부러 정인이가 사실 그 상황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그 전에 이제 그 광재한테 광재가 밤늦게 술 취해서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샛길에서 이제 혜정이를 만나서 남편이 찾아왔어요. 저 도망가야 돼요. 하는 그 장면에서 혜정이가 너도 알고 있잖아. 약간 이런 말들을 해요. 그때 사실 좀 더 그래 나 좀 각성해야겠다. 그때 조금 저는 확 더 추진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약간 혜정이 그 중국집 배달원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 씬이 진짜 아름다우면서도 약간 처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그 달을 딱 볼 때 그 느낌들이 정말 그런 감정들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약간 그냥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결기도 아니고 되게 묘한 어떤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되게 연기하시기 힘들었겠다라는 그 씬 그리고 나중에 플래시백으로도 나오지만 심지어 약간 스산하게 이제 바람이 이제 차고 들어가는 듯한 이제 주민되는 어떤 그 부분에 또 이제 묘하게 쳐다보는 그런 씬도 있는데 그 장면을 좀 어떻게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이 되게 컸을 것 같고 감독님께서도 그 씬을 구성하는데 되게 생각이 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짧게. 죄송합니다. 짧게 대답하면 짧게는 정말로 그러니까 혜정이 입장에서 어쨌건 누군가를 죽이는 거에 대한 게 처음 나오는 거고 혜정이가 맞닥뜨리는 첫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녀회장이 뭐라고 하는 거 정도야 그냥 웃으면서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어쨌건 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서 이때 혜정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감독님이
혜정이가 되게 서글펐으면 좋겠어요.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진짜 그러고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잘 알겠다. 혜정이가 누굴 죽이는 게 뭐 쉬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쉬운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혜정이도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 시골 마을에 제일 외진 곳으로 어쩌면 숨어서 들어왔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에 대한 약간 그 서글픈 감정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고 감독님 달을 한번 보라고 그때 그게 그 달을 보면서 또 생각이 또 되게 많아지는 그 혜정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달이 실제 달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 CG예요. 저희가 조명 크레인을 올렸는데 그 크레인을 좀 CG로 더 만월처럼 그렇게 만든 것도 윤수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수지에. 근데 그게 사실 그 장면을 연출할 때 해나 씨한테 정말 가가지고 그 달을 보면서 그냥 이 만월에서 이 달빛을 보면서 밤낚시의 이 밤 풍경을 즐기고 싶었을 뿐인데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서글픈 어떤 그런 감정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시 다부지게 이렇게 뭔가 칼을 딱 쥐면서 뭔가 그 장면을 끝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시 낚시터에 찾아와서 카메라가 이렇게 딱 우리는 이제 그걸 고스트샷이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원작에 나오는 혜정이의 캐릭터가 저희가 그 개봉일 GV 때 서미애 작가님하고도 같이 나눴던 대화이기도 한데 원작에 나와있던 인물에 대한 혜정에 대한 묘사가 제가 영화화 했을 때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되게 그러니까 무도덕한 인물, 그러니까 도덕이 뭔지 모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고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죽여야 돼 그럼 죽이고 이런 식의 인물이기보다는 좀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부도덕한 면을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 휘말리게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한 사람. 그거를 그런 지점에 차이를 두고 싶었고 거기에 어떤 두려움이나 죄책감 같은 거를 갖는 장면이 다시 그 살해 장소에 와서 뭔가 누가 나를 보고 있나? 아니면 뭔가 유령이라도 돼서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그 곳에 와서 바라보는 것도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이 언니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막 떨어. 이런 약간 좀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네, 그래서 혜정이가 그래서 사람처럼 인간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장면들이 없었다면 혜정이는 그냥 환상 속에 있는 어떤 또 다르게 말하면 정의가 만들어낸 그냥 허구의 인물처럼 보였을 텐데 인간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어서 혜정이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관객분의 평이 포함된 질문인데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혜정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눈물이 맺힌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킬링이 익숙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정인 앞에서는 모든 면의 멘토같이 나오는 것이 두 사람의 연대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반면 정인은 독초를 기르거나 가위를 떨구는 등 죽음과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면을 드러날 때마다 혜정을 만나는 게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 실제 죽음을 마주했을 때 가장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그 전까지는 혜정이 먼저 손을 흔들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정인이 먼저 손을 흔들었다. 와 디테일하게 알려줬고 최고. 네, 윗분 질문에도 나온 대사인데 언니 죽지 말아라는 말에 혜정은 자신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혜정에게 죽음은 패배인 것인가 싶었어요 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이런 죽음과 관련된 장치가 흥미로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배우님 정혜서 배우님 혹시 좀 얘기해 주시면서 혹시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좀 지금 평에 홀려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와 혹시 어떤 분이신지 와 감사합니다. 선배님 혹시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셨지? 저는 그 손 흔드는 지점에 대해서 알아봐 주신 게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러네요. 예. 거기에 음악도 그 지점에 그렇게 넣은 거여서 이제 언니가
그 살인을 했다라는 걸 서로 이렇게 알고 근데 신고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딱 암묵적으로 서로 비밀을 지켜주는 사이가 되면서 그때 딱 연대하게 되면서 정인이 밑에 내려와서 언니를 보고 딱 손을 흔들 때 그때 음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을 알아봐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혜정이 위에서 아래로 이제 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하는 것도 나중에는 수평으로 되는 어떤 앵글로도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꼭 멘토 멘티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연대로 나아가게 되는 걸 되게 디테일하게 구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라, 이런 부분들이 분명 많이 보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한 관객분께서는 엔딩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엔딩에서 그 정인이 아무래도 전 남편을 이제 그 죽이게 되는 그 장면이 가장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그때 그 전 남편이 또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빛도 그렇고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제 했을 때 과감히 이겨내고 이제 총을 발사해버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혹시 그때 장면을 연기하셨을 때 어떤 좀 감흥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그때 기억나는 게 사실 그 광재 마지막 한마디 정인아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가 사실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우지현 선배가 애드립으로 했던 말인데 와, 그 말을 들으니까 확 피가 나. 광재야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좀 그 장면을 그래 난 이제 광재야 넌 끝이다 잘 가라 이런 마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딩의 부분이 사실 그 수평선을 이제 지평선을 보면서 이제 웃는 표정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림을 안고 떠나게 될 때 표정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신나지는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혹시 엔딩에 대해서 두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감독님께서는 혹시 다른 어떤 엔딩도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엔딩에서 그 차 타고 가는 장면에서 저희 표정이 그렇게 정말 밝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정인이는 그냥 저는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물인데 이게 사람을 어쨌든 복수를 통해서 죽이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범함을 잃게 된, 더 이상은 평범하지 않게 살게 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인이가 마냥 복수를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너무 막 좋고 속 시원하고 통쾌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도 이제 정인이는 난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앞날에 대해서 좀 계속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인물이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마찬가지로 저희 영화가 처음부터 혜정이랑 정인이가 만나서 광재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고 막 이래서 결국 죽이는 영화였다면, 마지막 엔딩이 저희는 거의 끌어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고 혜정이 대사처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된 후에 우리는 또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야 되고 떠나야만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얘기했듯이 하나도 속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도대체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게 되게 많이 이제 운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운전을 몇 시간 했죠? 네, 거기 차 가는 길을 제가 감독님한테 추천을 드린 거예요. 여기가 진짜 예쁘다. 강원도에 있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거기 가서 촬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죠. 그 꼬불꼬불한 길을 계속 운전을 한 10대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5km. 네. 저는 옆에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다음 엔딩. 엔딩을 사실 저희가 강원도에서 찍기로 하면서 한 이틀 휴차가 있어서 먼저 피디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엔딩을, 원래 이제 가고 싶은 엔딩대로는 갔어요,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뭐 막 되게 여러 버전으로 막 그려놓고, 지금 이 엔딩이 편집실에 가서 후회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버전으로 저런 버전으로 막 해볼까 하면서 여러 또 저희가 또 버전을 찍어놓고 그런 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뭐 두 배우님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배우가 손을 맞잡게 된다라는 장면을 반드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로 갈 때 그 여정을 어떻게 방점을 찍을까는 편집실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원래 위치는 그 손을 맞잡는 데서 이렇게 보면서 끝나게 되는 게 원래는 콘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감정이 더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 두 배우가 말한 것처럼 두 캐릭터들이, 인물들이 지금 이 모든 그 118분에 담겨있는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겪고 다음 행성지로 갈 때 그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그녀의 취미생활 단체 티 자랑도 한번 해달라.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일어날까? 포토타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찍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보면 너무 예쁘죠? 일로 오세요. 같이. 일어나신 김에 사진 하나 찍으시고. 갑자기? 제가 좀 빠질게요. 나 저는 좀 찍었으니까 갑자기 포토타임. 자랑한 건데. 네. 이 정도만 하고. 이 티는 저희 그 영화 보신 팬분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입게 됐고요. 여기 이 안에 있는 그림은 약간의 아트 포스터처럼 만든 건데, 이거는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부천영화제 때 관객분들한테 선물하려고 만든 건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하기에 너무 좋은 어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깔끔하게 된 것 같은데요. 부천영화제에서 이관왕을 하셨고 저희 극장에서도 뭐 기존의 부천영화들 계속 이제 상영하고 있었거든요. 액션 이후로 거래 완료 이렇게 상영하고 있는데, 사실 독립영화씬에서 장르 영화를 보기에는 꽤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또 이제 어떤 여성분들이 뭐 각본, 감독, 배우 다 이제 그런 어떤 여성분들 위주의 영화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개봉까지 이어진 거에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둬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하명미 감독님께서는 웨네버 스튜디오라는 데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 작년에 개봉했던 그 보드신 배우님 주연의 빛나는 순간 같은 영화도 했고 이 작품도 제작을 했는데 다 너무 훌륭한 영화이니 꼭 한번 돌아가 보셔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그러면 끝으로 감독님과 이제 그 두 배우님께 좀 앞으로의 근황과 좀 뭐 그녀의 취미생활 이렇게 봐달라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걸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이거를 처음 콘티 뭐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콘티 작업하고 다 만들고 있을 때부터 되게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관객분들하고 만나서 영화 얘기를 계속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순간을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하고, 이게 좀 저희 영화 극장에 좀 오래 걸려서 좀 이런 시간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머리는 이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발레코라는 네, 발레코어 머리래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 샵 원장님이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제 머리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사진 많이 찍고 오라고 했는데 이따가 많이 찍어야겠어요. 네, 저희 영화 이제 개봉한 지 며칠, 5일째인데 이제 또 GB를 할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많이 널리 입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맨 마지막에 오늘이 저한테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마지막 서울 GB입니다. 네, 다음번에
이번에는 이제 우지원 배우가 참석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올 수가 없어가지고요. 서울 주비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아마 저는 뭐 춘천이랑 강원도 정도는 이제 같이 함께 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자리를 여기서 저 이런 공간에서 하는 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이렇게 정말 다 표정까지 다 보이는 이 정도의 거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영화 이제 막 개봉했어요. 근데 막 개봉하자마자 사라지지 않게 여러분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친구가 너무 추천해서 보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막 추천을 막 해주세요. 보러 가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너도 추천하라고 약간 강요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혹시 또 모르잖아요. 서울에 또 특별 또 다른 GV가 생겨서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홍보를 해주면서 짧게 관객분 얘기를 드리면, 이 영화에 출연하신 정혜서 배우님, 주연하신 티빙 단막극 복숭아, 느리지 마시오란 드라마 추천드립니다. 엄마와 딸의 1인 2역을 멋지게 연기하셨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흘러나오는 박소은은 보이지 않아도란 곡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10월 10회 춘천영화제에도 그녀의 취미생활이 사용되고 GV도 있다고 한다. 9월 9일 토요일 더불어 같은 날 김혜나 배우님의 감독 작품 단편 시기 맛집 이런 작품이 사용되고 GV도 있다고 합니다. 시네마틱 춘천 감독 데뷔작이신 궁금하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것까지만 마무리로 얘기하시고 예, 저 그녀의 취미생활이 끝날 때쯤에 이제 제가 강원도에 있는데 저희 팀으로 뭔가 의뢰가 왔었어요. 단편 영화 하나 찍어달라고. 저희 팀에 감독도 있고 촬영 감독도 있고 뭐 조명 감독, 편집, 음악 감독 다 있어서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오케이를 했는데 그들이 아무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영화를 보내야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갖고 제가 대본을 좀 쓰고 그다음에 연출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영화팀에 저희 조연출님과 동시 팀들이 내려오셔가지고 강원도로 오셔갖고 같이 3일 동안 찍은 영화가 있는데요. 정말 너무 급하게 준비했고 이렇게 짧게 해서 많이 창피해가지고 사실은 막 보여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어디선가 보시게 된다면 비웃지 마시고 귀엽네라고 해주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이번 춘천에서 오전에가 제가 감독으로 이제 상영하고 GV를 한 후에 바로 그 같은 관에서 저희 그녀의 취미생활 또 여배우로 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영광스러운 날을 한번 경험할 것 같습니다. 혹시 춘천은 가까우니까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